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아이, 20년 만에 재회였죠. 동창회에서 마주친 우리는 신기하게도 금방 옛날처럼 편해졌어요. 어색함 따윈 없었습니다. 지영아, 너 아직도 떡볶이 좋아해? 당연하지. 너는? 아직도 매운 거 못 먹어? 이젠 좀 먹어. 같이 먹으러 갈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로 이어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1년이 지날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결혼하면 안 될까? 서울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 친구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서울에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해서 저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3년 전에 신장암 수술 받으셨잖아. 지금은 괜찮으신데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당황스럽잖아.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엄마가 외동아들인 나밖에 없으시잖아.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정기검진도 계속 받아야 하고.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자주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곤 했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되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적응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죠. 외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외할머니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큰 빚처럼 남아 있습니다. 외할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런 후회가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민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제게도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할머니께 하지 못한 것들을 민수 어머니께 해드리면서 제 마음의 빚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결정했어.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완치 판정 받으실 때까지만. 그리고 우리 셋이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약속할 수 있을까? 지영아,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약속할게. 꼭 잘할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방 3개짜리 멀끔한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내가 복이 많구나. 그 순간 저는 잘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신혼집은 방 3개에 거실이 넓은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한 방은 서재 겸 창고로 쓰기로 했고요. 이사 첫날 시어머니께서 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요리는 자신 있으니까 밥은 걱정 마. 아침 저녁으로 챙겨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밥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네가 일하는데 힘들잖아. 내가 할게. 그때는 그저 고마운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그 고마움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갈등은 아침 식사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7시 정각에 저희를 깨우셨죠. 지영아, 민수야, 일어나. 밥 다 됐어. 아직 7시예요. 출근 시간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아침 안 먹으면 몸이 망가져.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깨워지니 수면 부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8시에 일어나도 출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침은 간단하게 먹을 테니까 7시에 안 깨우셔도 돼요. 뭔 소리야? 아침 안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해놓을 테니까 일어나기만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자고 싶어서요.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게으르면 어떡해?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하루가 든든하지.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적응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평일 내내 일한 저는 적어도 토요일 아침만큼은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역시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민수야, 밥 먹어야지. 오늘 주말인데 좀 더 자도 될까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활 리듬이 깨져.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남편은 일어나서 식사를 했지만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오셨습니다. 지영아, 밥 씻겠다. 일어나. 지영아, 배고프지 않아? 밥 데워줄까? 지영아, 이러다 점심시간 되겠네. 그냥 일어나. 결국 저는 9시쯤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밥을 데워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주말에도 늦잠 한 번 못 자게 하나 싶었거든요. 부엌 사용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 가끔 저녁에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베이킹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을 당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간단하게 해 먹을게요. 왜? 내가 저녁 준비해놨는데.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있어. 감사한데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요. 그런 거 먹으면 배 안 차.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저는 파스타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리하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부엌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면 삶을 때 소금 넣어야 해. 불이 너무 세다. 타겠어. 올리브유는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가 요리하는 건데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날 파스타는 제대로 맛도 못 본 채 얼른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어요. 생활 리듬이 달랐고 공간 사용에 대한 개념도 달랐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어머님이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엄마가 원래 그러셔. 좋은 뜻으로 챙겨주시는 거야.
알아. 근데 나도 내 리듬이 있잖아.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혼자 있고 싶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이 말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저희를 챙기셨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제가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활 방식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주말에는 좀 더 자고 싶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혼자 있고 싶고요. 그럼 내가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좋겠어요. 평일 아침은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게 먹을게요. 대신 주말에는 저희가 알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부엌도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제가 요리할 때는 지켜봐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시어머니 마음 상하셨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보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챙기는 거였는데 네가 불편했구나. 사실 나도 어색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 챙겨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하셨던 거예요. 낯선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우리 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룸메이트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각자 생활 패턴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요. 룸메이트? 네, 가족이지만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거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나 봐.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아침에 저희를 깨우지 않으셨고 제가 부엌을 쓸 때는 거실에 계셨어요. 저도 평일 아침에는 감사하게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진짜 가족처럼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 방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한결 편해졌어. 어머니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 되실지를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동거는 어느새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변해갔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물 키우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덕분에 베란다는 온통 화분으로 가득했어요. 지영아, 이리 와봐. 너 이거 봤어? 네? 뭔데요? 베란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키우시던 다육이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꽃이 폈네요. 그치? 3년 만에 꽃 피웠어. 진짜 신기하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식물 키우는 거 재미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을 주면 주는 만큼 자라주거든. 너도 하나 키워볼래? 저요? 저는 식물 잘 못 키우는데.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쉬운 거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이후로 저도 식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화분의 상태를 보시며 조언도 해주시고 비료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얘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 잎이 축 처져 있네. 이틀에 한 번만 줘. 아, 그렇구나. 잘 자라라고 매일 줬는데. 식물마다 다 달라. 관찰하면서 배워야 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화원에 가곤 했습니다. 새로운 화분을 구경하고 흙과 비료를 사고 예쁜 화분 받침을 고르는 게 우리의 소소한 낙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지영아, 다음 주에 주말 농장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너도 관심 있어? 주말 농장이요? 응, 경기도에 있는 작은 텃밭인데 주말에 가서 채소 키우고 그러는 거야. 너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경기도까지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진짜 잘 됐다. 둘이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그렇게 우리는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땅을 파고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는 일이 생각보다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잡초예요? 아니면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건 잡초야, 뽑아야 해. 아, 헷갈려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게, 나도 처음엔 헷갈렸어. 시어머니는 농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우리가 심은 상추와 쑥갓이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봐봐. 우리 상추 이렇게 컸어. 우와, 진짜네요. 신기해요. 이번 주말에 따서 쌈 싸 먹자. 직접 키운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로 집에서 쌈밥을 해먹는 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지영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직접 키운 거라 그런가? 그럼 우리가 정성껏 키운 건데. 다음에 나도 같이 가볼까요? 너는 바쁘잖아. 엄마랑 지영이가 할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편은 거의 함께하지 못했어요. 평일에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저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새 옷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쇼핑하는 내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어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이거? 근데 좀 화려하지 않아? 아니에요. 딱 좋아요. 입어보세요. 시어머니께서 탈의실에서 나오셨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시어머니의 피부톤과 잘 어울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이거 사세요. 그래? 근데 값이 좀 나가네. 괜찮아요. 제가 선물할게요. 뭐? 안 돼. 네 돈인데. 어머님이 항상 저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블라우스를 사드렸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원피스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나도 너한테 선물하고 싶어.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어머니, 감사해요. 백화점을 나오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엄마와 딸처럼 편안하게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자주 함께 외출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도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전 부치는 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지낼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랑 사는 게 너무 좋아. 저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치? 우리 잘 지내고 있지?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동안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전처럼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도 없었고 저녁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데이트할까? 아, 미안. 이번 주말에 팀 회식 있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정작 남편과의 시간은 없었어요.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너가 이해해줘. 나도 이래. 그래도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내볼게.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정작 남편과의 관계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이 바쁜 시기니까 지나가겠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제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져 갔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부탁했었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야.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한데 네가 모시고 갈 수 있어? 나도 오늘 미팅 있는데. 그래도 네가 일정 조정하기 더 쉽잖아. 나는 정말 빠질 수가 없어. 저는 할 수 없이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미안해. 네가 맨날 나 때문에 회사 일 조정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수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더라. 예전 같지 않네. 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사실 남편은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에서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보며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우리가 좋아하던 감독 신작 나왔던데. 아, 글쎄.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고 일요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러 나갈래?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돼? 나가기 귀찮아. 그래, 알았어. 예전에는 매주 영화관에 갔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나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재발한 거예요. 암세포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전이도 된 것 같고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지영아. 엄마 괜찮아. 어머니, 울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암이 재발했어.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돼. 그래? 심하대? 전이도 됐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지. 남편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저는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토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밤새 간호하며 지냈어요. 그동안 남편은 딱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울면서 부탁했을 때요. 여보,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줘.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또 말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갈게. 급한 일이 뭔데? 회사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은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병실에서 계속 문을 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민수 온대?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바쁜데 오기 힘들 텐데. 결국 남편은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병원에서 유방암이래. 수술 받아야 한대. 뭐라고요,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어. 별일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암이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엄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 혼자 계시기 힘든 상태였어요. 친정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사셨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정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뭐? 장모님을?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수술하셨는데 누가 케어해야 하는데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낮에 계속 있어줄 수가 없고. 안 돼.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어머님 계실 때는 괜찮았잖아. 우리 엄마도 환자시고 회복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그건 우리 엄마니까 그렇지. 장모님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부모님인데. 지영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우리 엄마도 사실 힘들었는데 장모님까지는 정말 무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내 말은 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었다고? 그럼 나는 3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릎 꿇고 부탁했잖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그때는 네가 동의했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정작 제 엄마는 안 된다니. 나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셨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는 내 엄마는 하루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지영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우리 엄마 병원 일도 신경 쓰이고 거기에 장모님까지 계시면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회사 일하면서 어머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 그건 나는 잘 몰랐어. 몰랐다고? 관심이 없었던 거지. 너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 병원에 제대로 같이 간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간호한 적 있냐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없잖아. 다 나 혼자 했어. 근데 이제 내 엄마는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지영아, 진정해. 우리 대화로. 무슨 대화? 넌 이미 결정한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래,
안 돼.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정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지금 이 사람이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나 진심이야. 장모님 모시는 것도 부담인데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편한 며느리, 자기 엄마 모실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네 말대로. 나도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지쳤어. 사랑도 없는 사람이랑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지영아, 잠깐만. 됐어.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왜? 잠은 안 자고. 어머니, 또 민수랑 싸웠구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민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지영아. 다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그 녀석이 내가 나중에 혼내줄게.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맺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이혼을 결심한 뒤 제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가장 슬픈 순간을 마주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계속 퍼져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통장이야. 이걸 너 앞으로 증여하려고 해. 어머니, 이게 무슨... 안에 3억 원이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원래는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요즘 그 녀석 보니까 실망스러워. 지영아, 이거 받아. 그리고 절대 민수한테 말하지 마.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어머니 재산이고 남편이 물려받아야죠. 민수는 아직 젊어. 벌 수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이 희생했잖니. 3년 동안 네 삶을 바쳐가면서 나를 돌봐줬잖아.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 흔한 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혹시라도 민수랑 이혼하게 되면 이 돈이 네 몫이야.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부디 받아줘. 어머니, 약속해, 민수한테 말하지 않기. 그리고 네가 꼭 받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옆에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울었지만 저는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호사 상담에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있나요? 집은 남편 명이고요. 저는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아,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민수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혹시 시어머니께서 증여하신 돈이 있나요? 어떻게 그걸? 민수 씨가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했답니다. 3억 원이 지영 씨 앞으로 증여된 기록이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돈은 민수 씨의 상속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증여계약서 있어요. 명확하게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시어머니의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말했어요. 그 돈은 원래 제가 받아야 할 상속금입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증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공증까지 받으셔서 증여하셨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공증서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까지.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영에게 3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돈은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랄게.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너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이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적법한 증여 절차를 인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피고 지영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님을 판결합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알아, 근데 3억이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3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갔잖아.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실 때 골프 쳤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났어. 3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너는 진정한 내 자식이었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에 제 돈을 합쳐서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영아, 네가 이혼까지 했는데 미안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저 이혼해서 오히려 좋아요. 엄마는 수술 후에 천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단지 내를 산책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밝아지셨어요. 단지 내에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서 친구도 사귀시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카페에서 수다도 떠셨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지영아,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글쎄요. 일단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엄마랑 잘 살고 그 정도죠 뭐. 재혼은 안 할 거야? 아직은 생각 없어요. 혼자도 괜찮아요. 엄마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알았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요즘 행복했습니다. 출근할 때 엄마가 배웅해 주시고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주말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어요. 지영아, 너 전 남편 사업 망했다며? 뭐라고?
투자했던 사업이 부도나서 빚만 잔뜩 졌대. 집도 팔았다던데.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영이에요. 우리 엄마 모시고 왔어요. 엄마도 함께 절을 하셨어요.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소중한 분을 만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다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주말 농장에서 함께 웃던 일, 화원에서 화분을 고르던 일, 커플룩을 입고 쇼핑했던 일.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게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한 사랑을 나눈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후회 없이 감사하게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시어머니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이 새로운 시작을 저는 소중히 살아갈 겁니다.